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이사님 강연 요청 많이 받지 않습니까?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그런 이게 문화센터라든가 예. 그런 데서 막 이런 이제 강의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도서관 같은데 사실 그런 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요즘에는 경제 강의 요청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관심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이렇게 좀 섭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많아졌는데 문제는 시장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작은 이런 이슈만 하나 있어도 요동을 치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요즘 민감해졌습니까? 일단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민감해진 이유는 그게 방향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서 그러면 더 어떻게 된다는 거지? 뭐냐 이제 부양책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엄청 센 것도 아니고 헷갈리는 거죠. 미국은 경기 좋다고 하는데 요새 나오는 지표 보니까 또 헷갈리거든요. 예. 고용은 좀 꺾이는 것도 같고. 또 기름 예. 유가는 오르고. 그리고 원래 달러가 약할 때 유가 오르는데 이번에 또 달러가 강한데 또 같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순환매만 도는 그런 좀 장세가 그래서 좀 펼쳐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많아졌는데 시장은 좀 어려워진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죠. 예.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여러 가지 중요 지표들,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 좀 부진했습니다. 예, 부진했고 주도주가 사실상 좀 없었고요. 일단 이제 이번 주 이슈 중에서는 그 컨트리 가는 벽개원이죠, 중국의 비구이안 여기가 이제 채권 이자를 일단 상환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급환불은 좀 껐다라는 건 조금 호재로 작용을 했고 중국 지표 중에서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미국의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또 굉장히 잘 나온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랐죠. 예, 감산 이슈로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었고 그리고 그 추경호 이제 그 경제부총리가 국내 경제 회복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좀 다소 긍정적인 멘트를 해준 것도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이슈 중에서는 가장 컸던 게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쓰지 마라. 예. 이렇게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쓰지 마라. 이제 점점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플 주가에 또 부정적으로 작용한 데다가 또 SMIC라는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가 갑자기 7나노 칩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이런 또 보도도 있었고 하이폰에 SK 하이닉스가 탑재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좀 약간 되게 좀 뭔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또 시작되는 그런 뉴스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또 그 부분은 또 안 좋게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국내 증시 또 후반부에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이번에 공개됐는데 거기서 보는 그 경제 관점은 어땠습니까? 좀 덕분에 침체 우려 확실히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거는 뭐라고 했냐면 지난 7, 8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그 기업들은 하반기에 임금 인상이 좀 완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조금씩 이렇게 요 고지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걸 좀 인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는데 그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있잖아요. 천천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그 베이지북에서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베이지북은 그냥 좀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 좀 무난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 벽개원, 비구위안이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데 달러 채권 이자를 상환해가지고 디폴트 위기를 넘겼지 않습니까? 이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조금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냥 급한 불만 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번에 300억 정도 이자 상환에 성공은 했는데 사실 이것도 원래 지난달에 갚았어야 되는 걸 연기해서 이번에 갚은 거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첩첩산중인 게 내년 초까지 갚아야 될 채권 원리금 총액이 2조 원이 좀 넘는데 2.8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걸 갚을 능력이 있겠냐 이거죠 지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네, 부동산이 어쨌든 개발 업체는 잘 팔려야 되거든요. 주택이나 이런 게. 물론 부양책 써서 급한 불을 끄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수순으로 간다면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 또 달러 채권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달러 채권은 또 탕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2조 8천억을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한폭탄 아니냐라는 예.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벽계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지금 이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주택 잘 팔리고 개발 잘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누가 생각해도 현실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탄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계속 뭐 아니면 만기를 연장하든가 그러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 방법 외에는 좀 마땅히 대안이 없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은 껐는데 위험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 예.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오른 것 이게 지금 이번 주에도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 전망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 아시는 건 이제 사우디가 원래 9월까지 감산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12월까지 연장을 해버린 거예요. 감산을 연장했죠. 네, 감산을. 그런데 러시아도 똑같이 하겠다. 예. 이래 보니까 이 두 국가가 제일 적극적이에요.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사실 감산에 미온적인데. 근데 둘이 하면 파급효과가 제일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기간이 늘어나니까 감산 기간이 시장이 놀란 거죠. 이건 우리 예상을 못했던 건데. 근데 이 배경 중에 하나로 꼽는 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아람코가 지분 매각한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실제 500억 달러 추가 주식 매각하겠다. 근데 이제 빈살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가 오를 때 팔아야죠. 예. 지분 매각은.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유가 올려가지고 주가도 예. 좀 올려가지고 지분을 비싸게 팔고 싶다. 비싸게 팔고 싶다. 왜냐하면 이 지분 파는 목적은 많잖아요. 뭐 예. 네옴시티도 해야 되고 재원을 써야 되니까. 사우디도 돈 쓸 일이 많죠. 예. 근데 유가가 낮을 때 팔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감산 시기랑 이거랑 지금 뉴스 나온 시기가 굉장히 절묘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사우디가 지금 연말까지 늘린 거 아니냐. 그래서 연말까지 아마 아람코 매각하지 않을까. 예. 일부 지분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이유 때문에 감산한 거면 국제유가는 결국엔 이제 나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이걸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산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감산의 명분으로서 좀 명분이 떨어지죠, 사실은. 네. 그리고 다른 이 오펙 회원국도 그렇고 비오펙 회원국도 좀 반대가 있나 봐요. 증산 착고하는 거, 그러니까 감산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많이 팔고 싶거든요. 비쌀 때. 예. 근데 그건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감사는 약간은 좀, 결과, 이유에 어찌됐건 사우디가 어쨌든 인위적으로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계속해서 수급 조절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시각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올해 4분기까지는 유가 오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올해 4분기 12월 감산이 끝나면 다시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구조적인 유가 상승으로 보지는 않는 게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90달러 수준까지 왔는데 관심을 두는 게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이 물가 오름세를 자극해가지고 또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을 계속하고 또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9월 달은 안 하지만 11월 FOMC는 한 번 더 올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유가 감안할 때 전망들 어떻게 보십니까?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월은 9월은 거의 동결 확률이 90%가 넘거든요. 근데 예. 이제 11월은 이제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지금 물가 목표에 아직 도달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이게 유가 오르면 유가는 헤드라인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러면 이게 또 4%또 물가 상승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좀 걱정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11월 가가지고 연준이 어떤 지표를 보고 선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유가 올라가는 거는 감산이란 걸 연준도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우선순위를 유가에 둘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연준 의장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 실업률이나 고용 데이터, 주거비거든요. 그 근원 물가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 데이터들은 꺾이는 게 계속 지금 보입니다. 이미 고용 지표 꺾이는 거 보였고 거기 뭐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곧 발표하겠지만 근원 물가만 저는 잡히는 게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이 나온다면 금리는 계속 좀 동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가보다는요. 예. 결국엔 임금 상승률과 주거비가 연준 의장이 생각한 그 시나리오대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지. 근데 그게 또 갑자기 9월, 10월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시 또 고개를 틀면 그러면 또 긴축 페달 또 밟아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근원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건 이제 맞는 네. 말씀인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이 국제 유가 상승하는 이게 긴축 강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내리고 영향받는 그런 측면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지노선은 90달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90이 넘어가면 예. 이거 좀 임계점을 또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제 지난해 100달러가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80 여기 한 후반대에서는 아직은 뭐 이것 때문에 금리 올린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예. 90달러가 저는 좀 기준이 될 가능성은 있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수혜주하고 또 피해주를 조금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이건 명확한 거 중에 하나는 수혜주는 당연히 정유주죠. 정유주겠죠. 정유랑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조선주, 예. 그다음에 상사업종도 그런 이제 광구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수혜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빈살만 얘기해드렸지만 원유 올라가면 사우디가 돈을 버니까 해외 수주가 좀 늘어나요. 그래서 해외 건설주 있잖아요. 예.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대안주 있죠. 신재생 에너지. 네. 국제효과 오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고, 피해주는 가장 이제 명확한 건 항공업죠. 예.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즘에 항공주 되게 안 좋습니다. 예. 환율도 오르는데 유가 올라서. 두 번째가 이걸 원재료로 쓰는 석유화. 예. 이 유가 오르면 이제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니까 부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만 자동차에도 좀 부정적이에요. 휘발유 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게 소비가 좀 줄거든요. 예. 자동차 이제 부담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직접 연관은 아닌데 이게 유동성에 영향을 줘서요. 반도체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유가 오르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오면 예. 글로벌 유동성이 꺾이면 글로벌 유동성과 주가는 항상 정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예, 비례하죠. 반도체가. 예.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에도 결국 간접적으로 악재가 될 수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외국인 매수세가 썩 좋지는 못해도 삼성전자는 많이 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9월 들어와서만 전기전자만 8천억을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9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시티증권에서 네. 그 이제 미국계죠. 거기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11만 원에서.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HBM. 예.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뭐 이번에 공급한다 또 뉴스도 한번 좀 나온 적이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엔비디아 쪽에. 그런 것들도 좀 버무려서 이제 사이클도 좀 좋아지는 쪽으로 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 영향은 외국인들한테 영향을 좀 실제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올리거나 내리면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뭐 겨울이 온다는 보고서 아마 기억하실 예, 거예요. 예. 그때 외국인도 엄청나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때는 좋았을 텐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반도체 업황하면 누구든 갸우뚱하거든요. 지금 좋은 거 맞나? 근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어쨌든 목표 주가 올렸다는 건 외국인들 투자 심리를 일단 올렸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번 수출 데이터 보셨지만 8월에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30%대에서 20%대로 역성장이 줄어버렸어요. 이거는 개선의 신호다. 그리고 실제 8월 달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호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에 뒤처졌던 HBM이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이제 AI 기대감.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마이크론보다는 좀 저밸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이번에 좀 늘린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좋은 흐름,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분야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섹터는 로봇이었어요, 사실. 예. 근데 로봇이 또 다음 달에 두산 로보틱스 아마 상장 이슈도 있는 것 같아서 또 정부 정책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그 약간 이제 9월 들어서는 주도주로 확실히 좀 이게 부상은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꺾일 흐름은 아니라서 저는 만약에 새로운 뭔가 시장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다음 주도 로봇주가 계속해서 장을 좀 이끌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좀 강할 업종이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잖아요. 예. 그럴 때 항상 방어주가 많이 부상되는데 방어주 내 보통 하면 제약바이오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역시 비만 치료제. 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일라이 릴리나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예. 요새 뭐 시가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아는데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 절대 아니고 예. 또 시장이 또 오히려 안 좋으면 항상 또 제약바이오 쪽 방어주니까 부상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비만 치료제 쪽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뭐 그 이번 주에 좀 강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그 자율주행차 쪽이거든요. 예. 이쪽도 요즘에 현대차 주가는 좀 부진한데 현대오토에버는요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랐습니다. 이제 같은 계열사인데 여기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자동차 안에서도 성장이 나오는 쪽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일회성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비만 치료제, 자율주행 쪽은 다음 주, 뭐 꼭 다음 주만이 아니라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좀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주가들이 로봇 뭐 비만 치료제 조금 올랐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너무 뭐 단기간에 올라간 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이렇게 한번 강하면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소외받은 좀 기업들이 섹터에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현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 어떤 걸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번 주에 그 보고서들 중에 좀 많이 나왔던 게 건설 보고서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건설업황 안 좋은 건 아시겠지만 약간은 좀 괜찮아질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두 개 제가 갖고 왔는데,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님이 이제 건설 이야기 대레버리징 정책 요건데, 올해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에 그 은행의 그 주담대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실제로 많이 줄어든 거였는데 올해 지금 5월, 6월, 7월로 갈수록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채가 늘었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6월에 7조 원, 7월에 6조 원 기록했거든요. 이게 21년 7월 제일 뜨거웠던 수치랑 똑같대요. 부동산 경기가 그 정도로 늘었는데, 또 얼마 전에 50년 주담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나오니까 8월 25일부터 31일 오후 영업일간 주담대가 무려 1.6조 원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럼 빚내서 집들을 사느냐, 그런 좀 믿음이 있다고 좀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빚을 늘려도 안 갚아도 나중에 내가 부동산 아파트 팔아서 팔면 충분히 상환이 상환 가능하고 나는 수익도 낼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지금 부동산 있는 게 불패론이죠. 론이죠. 작년에 한번 꺾였거든요. 예. 다시 지금 불지피고 있는 것 같아요. 불이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산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에 부동산 가격 꾸준히 또 오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건설업종한테는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금리에도 고분양가에도 이렇게 만약에 유동성 효과가 들어와서 아파트가 팔린다면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 근데 그 이와 반대로 건설사들 주가는 너무나 많이 빠졌잖아요. 예. 사실 GS건설 이슈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길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분위기 반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증권의 김승준 하민호 연구원님은 9월 주택 한 달 단기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다. 원래 이분이 제가 보고서 읽어보면 항상 주택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주택주는 아직 아니다. 근데 한 달 트레이딩 하라는 얘기는 분위기가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9월 20일에서 25일 사이로 이미 날짜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데 원희룡 장관이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언급을 했죠, 이미. 예, 그래서 그 공급 대책 자체는 주택 시장에 좋은 거죠. 일단은 늘리겠다. 활성화되니까요. 예. 근데 아마 재건축보다는 신규 주택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26년도부터는 공급이 크게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로 이제 착공이 안 돼 버리면.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라도 일단 시장에 또 신호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 걸 줘야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건설업종에는 좀 좋고 근데 이분의 의견은 뭐냐면은 그래서 건설업종이 제일 매력적이라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는 인테리어 쪽이 더 낫다. 아. 그래도 건자재를 더 좋게 보더라고요. 예. 요새 왜냐면 아파트 매매가 좀 되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보는 거는 LX 하우시스, 그 현대리바트, 한샘 요런 순으로 좋게 보시고 계시고 시멘트도 좀 좋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신규 착공 들어가면 그래서 시멘트 쪽에서는 한일 시멘트와 아세아 시멘트 이쪽을 좀 꼽아주셨고요. 그러나 건설주도 좀 단기로는 괜찮은데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대우건설 아니면 GS건설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한번 해볼 만하다. 9월 한 달 정도. 네. 이렇게 좀 의견을 적어주셨으니까 건설업종은 조금 9월 달에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게 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는 업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대략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3분기에 좀 실적이 괜찮을 걸로